중소기업연구원의 우리 노민정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을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주인공은 아니어서 현장의 의견을 이제 많이 청취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부에서도 이제 편도인과장 오셨는데 고용 이슈만 나오면 밤에 집을 못 가시는 과가 고용 정책 총괄과라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더 오셨네요. 제가 오늘 제목을 가져온 거는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의사항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맥킨지 컨설팅에서 이제 원래 과거에는 뉴노멀에서 이제 새로운 상태였는데 이제 넥스트 노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져와서 과연 다음 상태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는 중소기업 고용 현황, 경영 전망과 현장 인터뷰, 고용유지 지원 제도, 그리고 고용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고용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수는 과거에는 350만 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9년부터 중기부와 통계청이 협업으로 해서 공식 통계를 발표합니다. 2017년 기준 630여만 개, 그다음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개수가 663만 9천 개입니다. 그 중에서 약 93.3%가 소상공인이고 중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9.8% 정도 수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 수는 근데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많고요.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래서 일자리 3대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비중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순입니다. 기업 규모별 취업자 수입니다. 이게 300인 이상과 미만에서 중소규모와 대규모이고 실질적인 법적인 개념에서 구분은 아니지만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 취업자 수가 2020년 기준 2,423만 2천 명, 19년 대비 약 1.2% 감소를 했고 대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1월 기준으로 더 많이 꺾였다는 거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수를 전체로 봤더니 2021년 1월에는 2,308만 2천 명에서 전년 동월 대비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그때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 2천 명이 줄었는데 12년에는 73.5만 명, 1월에는 110만 4천 명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용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종별로 좀 봤을 때 제조업을 봤더니 사실은 10월 이후에 제조업이 많이 꺾여서 좀 걱정을 했는데 1월 달에는 감소세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물론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 12월에는 3.3%, 근데 이제 2.3% 감소 이렇게 됐고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들어서 그게 미세하나마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소매업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게를 하시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면 대부분 이제 소매로 들어가 있는데 종합소매, 그 다음에 주유소는 연료소매, 이런 도소매업 관련해서 감소폭이 11년에는 15.6만 명, 12월에는 18만 명, 1월에는 221만 명 이렇게 해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입니다. 사실 소상공인 하면 저도 통계를 보면서 제일 긴장하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 300인 미만 중소규모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를 봤더니 11월에는 약 15.4만 명이 줄었는데 12월에는 30.8만 명, 1월에는 36.3만 명 전년 동월 대비 줄었는데 그 숫자가 15.7% 정도 줄어서 상대적으로
좀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성별입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수를 봤더니 전년동월 대비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크더라. 2달 사이에 이제 남성, 여성 다 큰 폭으로 이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는 고용 증가를 여성이 많이 견인해 왔고 남성과 여성의 이제 격차가 고용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위기가 오면서 여성의 이제 고용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연령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령별 취업자 수는 연령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크더라. 원래는 60대 이상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아쉽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60대가 1월에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 20대가 이제 전년동월 대비 33.8만 명, 전년동월 대비 9.6% 정도 줄어서 20대 관련된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고용부 주도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일 경험이라든지 고졸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시휴직자 수입니다. 전체 일시휴직자 수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보다가 저도 작년에 이제 7, 8월부터 일시휴직자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일시휴직자가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가 매우 이제 조금 무겁습니다. 그 숫자가 결국엔 경기가 안 좋아서 휴직한 거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준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숫자가 1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14.2만 명이 감소했는데 14.2만 명이 감소했는데 12월에는 약 35.2만 명, 그 다음에 1월에는 37만 4천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 휴직 중에서 그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부분 보면 다 일시휴직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다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현장 인터뷰입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졸려서 좀 걱정은 되는데 아직 2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2시만 되면 제 목소리를 못 참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영 전망을 보면 흔히들 여러분 경기 선행지수 중에 하나를 경제 심리지수 이야기합니다. BSI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같은 부분 CSI인데 두 개를 합친 게 경제 심리지수인데 잘 보면 16년엔 93.3, 17년엔 97.8, 18년엔 97.1, 19년엔 92.2 전년보다 조금씩 안 좋다지 그렇게 심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심리를 보이진 않는데 20년엔 74.3. 근데 여러분 20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6월까지는 엄청나게 꺾이다가 6월 이후에는 미세하게나마 회복 곡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 완전히 회복됐다는 건 아닌데 통계가 6월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 이후에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미세한. 그래서 이제 조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지금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경기 선행 지수 중에 재고 순환 지표라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출하 증가한 거에서 이제 재고 증가를 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아질 때 높아집니다. 경기가 나쁠 때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근데 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치를 보면 그래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6월까지 떨어지다가 6월 이후에 12월까지 어느 정도 회복 곡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6월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6월 이후에 어렵기는 하지만 미세하나마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12월 이후에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휴폐업 관련해서 봤을 때 19년과 20년 다양한 이제 기사들 나온 걸 보니까 흔히들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폐업 지수로 많이 제가 보는 게 가구용 주방 있잖아요. 그 뭐래 주방 가구라고 하나요? 우리 주방 가구를 보면은 식당이 얼마나 이제
많이 힘든가를 보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매물이나 공장 매물을 보면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는데 상대적으로 1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 사정 BSI를 많이 저는 이제 통계를 봅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대기업은 계속해서 90%대다가 대기업도 80%로 꺾였습니다. 실적 규모. 근데 중소기업은 70%가 60%로 꺾였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여러분 70%대 됐을 때 야 이제 진짜 힘든가 보다 했는데 2020년 이후에는 60%로 떨어졌습니다. 지지난달에 잠깐 70.몇으로 약간 회복하다가 다시 60%로 왔는데 BSI 관련해서도 약간 떨어졌다. 중소기업 이제 전망을 보면 2021년 전망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이나 투자 고용 모두 2021년 경영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증가한 데다가 좀 많았다. 근데 여러분 보통 기저효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많이 꺾여버리면 올해도 힘든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2021년을 보면 OECD나 IMF나 다른 데서 2%, 3% 늘어날 것이다. 물론 19년 대비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20년에서 늘어날 거라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한 건데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도 감소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겠다는 응답보다 한 3배 정도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게 느끼고 있다. 경제위기 회복 예상 시점을 물었습니다. 5월 달에 한번 작년에 조사하고 12월에 조사했는데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응답이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3분의 1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 시점이 계속 회복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인터뷰했던 게 이제 현장 인터뷰 때 소상공인 쪽 했는데 이게 우리 수산물 도매하는 거 보면 식당들하고 굉장히 밀접해서 수산물 도매하는 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보통 납품을 하잖아요 식당들에. 근데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아우씨 다른 데도 이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어려워서.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고용에 있어서 좀 덜 그랬지만 요즘은 식당들도 이제 성수기나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시간제로 쓸 수 있게끔 시장별로 있잖아요. 구별로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시간제로 움직이는 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고객은 절대 반갑지 않다. 기존 고객이 잘 됐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고객들 같은 경우가 불안한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그래서 미수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 제조업 중에서 사실은 제가 좀 전시산업 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쪽 부가체에서 전시산업인데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게 전시산업 협동조합에서 한번 오셔서 좀 똑같진 않겠지만 전시 쪽 인터뷰했을 때 이제 어떤 분한테 들었던 357 법칙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조업은 30% 정도 줄었고 2010년도에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업은 50% 정도 줄었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70%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뭐 적당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쪽이 감소폭이 큰데 일단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고정비 때문에 납품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억지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어려움을 좀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30% 정도 줄고 인력난이 심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고 근데 천안행정 반도체 쪽 그 장비 설치 유지 보수한 회사에 갔는데 와 의외로 반도체는 2022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거다. 저희는 계속 어렵지 않냐 하는데 안 어려울 것 같다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초에 좀 깜짝 놀랐는데 확실하게 K자형 이야기는 좋은 데들은 좀 확실히 좋고 서비스업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좀 그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서 이제 고용부가 주대로 3월 31일까지 나름대로 이제 조금 고용유지 지원 제도나 관련된 부분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이제 토의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고용 유지보다는 이제 실업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례를 보면 고용 유지 쪽 스킴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데 재정 당국이 마음이 어려우니까, 부채 부담 때문에 어려우니까 긴 시간 동안 연장을 못해요. 외국도 3개월, 2개월 뭐 엄청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 가요. 이제 재정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원 기간이나 지원 금액, 휴업수당 비율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과거도 있었지만 효율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가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유급하고 무급하고 봤을 때 유급은 사업주를 주는 부분인데 무급은 근로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과연 6개월의 기준이 맞는 건지, 평생 6개월이 맞는 건지, 연결된 6개월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휴업수당 비율이 70%를 현장으로 인터뷰해 보면 70%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노동위원회 승인이라면 과연 그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이슈는 굉장히 많다. 제가 이제 서비스업, 도중이나 숙박음식점 서비스업이나 여성이나 청년 관련된 부분을 가져왔지만, 외국인 의존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심한데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외국인 근로자가 정확하게 보면 내국인 근로자 고졸 취업이나 고용 취업과 부분적이거나 그 비율이 높거나 나름대로 대체관계 있는데, 과연 이 의존도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문제가 있을까? 그 다음에 고졸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혁신형 기업, R&D라든지 생산성 이런 혁신형 기업들이 끌고 가는데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없을까? 오늘 고용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온 발제자료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뒤에 맨 마지막에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사항,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사항, 특히 고졸 출신 분야, 이런 쪽, 혁신 일자리 창출 분야, 이런 쪽에 이제 논의할 아이템을 주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편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많이 연구하시고 또 오랫동안 하셨던 항공대학교의 김강식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옥석 실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 현실이 어떠한지 사실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굉장한 데이터, 여러 가지 지표들, 또 추이 분석, 추세 분석, 또 실제 어떤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하는 걸 오늘 새로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힘들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더욱더 힘들고,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좋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 해주셔서 아주 몸을 받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통일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볼 때 거기도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업종별로 또 뭐 기타 어떤 뭐 저기 중소기업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좀 이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양극화 현상 이런 현상들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사실 이번에 이 토론에 처음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고용 문제 이걸 이제 다룬다고 해서 사실 고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고용 문제 좀 거기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 문제 지금 이제 한 소위상 3가지인데, 그다음에 고용 유지 지원금 이 문제, 그다음에 취약계층 고용 지원, 그래서 중소기업 핵심 일자리 창출, 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용 유지가 힘들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금 뭐 적극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건 아까 우리 노 박사님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뭐 꼭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고용 유지를 지금 나름대로 어떤 위축을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보면은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도 그 고용 유지 지원 제도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었고, 또 이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보다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이렇게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었고, 그건 뭐 제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서 아직 좀 더 개선돼야 될 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발표에서도 잘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 외국은 이제 뭐 해외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 지원금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 기업의 부담을 아예 없애는 이런 그 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래도 남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휴직의 경우, 휴직은 기업의 경우는 이제 한 10% 정도 많은 기업이 부담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도 제가 특히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이제 그 사회보험료 이런 거는 이제 뭐 여전히 지급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특별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좀 해외와 같이 해서 이런 그 부담들을 줄이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이 기업 사용자 부담을 제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医療 부담을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안도 좀 우선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용유지 지원금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 악용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해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행정 당국에 좀 보다는 세심하게 좀 이렇게 좀 관찰을 해서 이런 제도가 좀 악용되는 뭐 소지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고졸 취업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뭐 신규 노동시장 자체에서 진입 자체를 못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실업 문제보다도 오히려, 뭐 근본적으로 더 큰 어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중소기업하고 교육 과정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처음부터 어떤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 기업이 먼저 자기들이 인력을 학교라는 어떤 기구 안에서 중소기업을 좀 주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다시금 좀 기업 주도적인 또 산업 주도적인 이런 좀 교육, 이런 것이 좀 고등학교에서 좀 이루어지면 실제로 이제 또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바로 공급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여러 번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우리 교육이 역시 이제 학교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교육부가 산업 교육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현장 내지 어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력 양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산업 주도적인 어떤 이런 교육이 맞춤식 교육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혁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건 뭐 직접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기업하고 근로자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이렇게 좀 상반될 수 있는 뭐 그런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업이 참 어려울 때 지금 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해소하고 이를 통해 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한데, 이건 이제 고용을 유지해야 되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기업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구조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좀 잘 이렇게 좀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용 유지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떤 중소기업 어떤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좀 고용을 유연화하고 이를 이제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보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 또 중기중앙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세 가지를 반드시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중점 분야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작년에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들 효자 노릇을 했었죠, 사실. 이제 작년에 1월달 이제 1, 2월달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발빠르게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이제 우선 지원 기업 대상에 대해서 67%의 지원 비율을 이제 75% 높이고 바로 또 4월달부터 해가지고 90%까지 올려 높였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사실 유지를 했었고, 이렇게 볼 때 과거의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월 전후로 이제 사실은 실업자 수가 많아졌는데,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90%의 특례 지원이 끝나자마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연계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이제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12월 때는 20만 명까지 실업자 늘어났고, 또 그게 1월 달에 42만 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까지 하고 멈췄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연말까지 하는 비용이 추계를 그때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발표를 하신 거 보니까 3천억 정도 조금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지원금 특례 제도를 90% 특례 제도를 연말까지 유지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느냐 국회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천억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비용이면 돌이켜보면 그 4차 추경할 때 통신비 지원이 4천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 하려고 하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16세에서 34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65세 이상 통신비를 2만 원 딱 지원했어요. 그 비용이 4천억이었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 비용을 고용지원금을 좀 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상당히 그 완충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큰 비용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게 비용이 많이 들긴 들지만 일반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우리 뭐 교수님이 사회보험료까지 하자 그렇게 하시고 100%다 일자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90% 정도의 특례 지원을 코로나가 안정될 때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이제 본격화 이제 보급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안정될 때까지 그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미국에는 PPP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하고 미국은 좀 틀리긴 한데, 이게 이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500인 이하, 종사자 500인 이하에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1,000만 불 정도를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1,000만 불을 다 지원한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 수의 2달 반, 한 석 달 정도 되는 임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돈이 이제 1,000만 불까지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대출 형태로 2년을 지원해, 원래는 5년을 지원해 줬는데, 이자율을 1%로 해가지고 지금 2년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한 300조를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쓸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특히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우리나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이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제 PPP 제도가 고용유지 지원 제도하고 차이점이 제일 큰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휴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휴직이든지 뭐 휴업이든지 간에 또 근로자를 쉬게 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는데, 이 PPP 제도는 그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 벗어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을 보면 PPP 제도는 상관없이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PPP 제도를 좀 활용하면 우리도 좀 일부라도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크게 보면 저는 실업 그 급여 문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실업 급여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그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직 전에 6개월 정도만 이제 내가 근무를 하면, 어느 직장인들 가면 일을 하면 4개월은 실업급여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설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6개월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4개월 또 놀면서 4개월 받고 또 6개월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면 그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받는 월급이 182만 원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면. 이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실업을 계산해 보면. 근데 실업급여로 한 달 받는 게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 게 사실 2만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이제 뭐 일을 하든 놀면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게 돼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이 이제 182만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누가 사실 일을 하고 2만 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프랑스도 똑같은 문제였는데 마클롱 그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실시했던 게 사회안전망 정책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주고 귀찮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2자릿수였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한 자릿수로 낮췄어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조금 이거 손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실업급여보다는 고용 촉진 쪽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청년 추가 채용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 월 75만 원 해가지고 3년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1인당. 근데 이거를 100만 원 정도만 확대하고 기간도 한 1, 2년 정도만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0세 이상 그 고령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인데 이게 월 30만 원 2년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30만 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크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최소한 50만 원에 뭐 50만 원 이상으로 좀 높여주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중장년? 이게 이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고요. 고령자. 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고. 이게 그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을 하면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2년간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최소한 5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지원해 주는 경우도 한 5년 정도 65세까지 일하게 해주자 이거죠. 그렇게 해주면 근로자도 좋고 국가 전체로도 보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현재 얼마에서 100만 원 해달라고? 지금 월 75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75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예. 그리고 이제 3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네. 이걸로 한 5년 정도로 좀 늘려주면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그 실업률이 심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부분인데 기업들이 일하기가 쉬운 환경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조금 뭐 이게 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해고 요건을 갖다가 이제 바꾸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손을 못 대는 대신에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 작년에 물론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 선택 근로제도 바꿔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너무 근시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 주 52시간이 한 주에 12시간 넘지 말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한 주에 12시간 안 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근데 전체 한 달을 보고 이거 한 1년을 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를 갖다 1년하고 한 달을 환산을 해서 이걸 이제 그 연장 근로 시간을 환산을 해보면 이게 한 달로 계산하면은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4.345 한 주가 이제 한 달에 4.345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한 주가 12시간이니까 곱하기 4.345로 하면 52시간이 되거든요. 쿼터가 52시간이 쿼터가 생기는 거죠. 1년으로 계산해 보면 625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시간을 갖다 쿼터를 정해 놓고 노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 쓰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저축 개념으로 이 쿼터를 만들어 놓고 쓰자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라든지 파견 근로 같은 경우도 기간제도 우리 2년만 딱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막 생기고 사람들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결국은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도 독일처럼 기간 파견 근로도 마찬가지고 독일처럼 좀 유연하게 하루차 개혁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 그 근무 같은 경우도 기간을 꼭 이렇게 정하지 말고 또 파견 근무도 제조업하고 건설업은 못 쓰게 돼 있는데 건설업 외에는 다 풀자는 거죠.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꽁 잡는 게 맨데 진짜 기업이 사실 그 꽁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간제 근로제라든지 파견 근로에 있어서 규제 부분을 풀자.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첨언을 합니다. 예. 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유지보다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용 유연성을 가자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오늘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 기간제 파견 근로제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고용을 좀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그 하도는 던지는데 오늘 조금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작년 9월 달에 90%까지 했던 부분 특례 지원 기간 이 부분을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3개월 연장하는데 약 3천원 정도 좀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금 75만 원 3년 기간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걸 좀 금액을 좀 확대하고 기간 좀 확대하죠. 그 다음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현행 30만 원 지원해주고 50만 원 좀 확대하고 기간을 2년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기간이 지금 2년 돼 있는데 5년이나 이걸 좀 늘려달라는 말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참고로 작년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그 2조 3천억 그 정도 투입이 됐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작아요. 일단 2021년도에서 1조 4천억인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용유지 지원금이 좀 바닥에 났다라는 이걸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파일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가장 우리 절박한 지금 현재는 8대 그 특별고용업종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오셨고 지난주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또 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세버스 서울 전세버스 오성문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오늘 그렇고 저희는 저희 업체에 관련돼서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한 60% 정도 해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검토해보면 전체 급여 중에 한 40% 정도를 고용유지금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휴직을 못하는 대신에 휴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견된 사업이 아니고 예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어느 때 예약이 또 갑자기 이루어질지 또 어느 때 또 갑자기 일을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 환경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휴직을 할 수 없어서 휴업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면 보통 4시간 정도 근무 상태를 유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외되는 게 뭐냐면 이제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는 또 이제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른 업종과의 그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위반하는 사례가 좀 빈번하게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예약에 의해서 이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처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 일이 좀 발생하면 또 갑자기 나와서 또 일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업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시간 조정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휴직인 경우에는 이거 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다시 고용해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을 조금 정부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한 1년간의 사태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해서 고용안전지원금이 이제 뭐 없어지거나 제도가 없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연착륙이 좀 가능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혜택의 기간을 일시에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간에 여유를 두고 좀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서울 전세버스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고용이다 보니까 그것에 한정해서만 말씀하시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기 휴업수당 휴직보다는 그런 명목으로 전체 고용 인도에 한 40% 정도로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이런 쪽은 사업주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비니까 인건비 지원비니까 실제적으로 말씀 안 한 사업주의 운영 경비 이런 부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또 저희들 내일 모레 금융 관련해서 위기 단단회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 할 때 고용 부분하고 금융지원 대책이 같이 가져야 지원에 빠진 부분 이런 쪽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앞서서 아까 그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또 이용할 수 없는 그나마 그것도 좋은 제도지만은 그런 또 단점이 있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나동명 이사장 하시고 무슨 계획이 저희는 이제 전시 쪽,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전시장에서 이제 전시 연구를 하는데 크게 보면 저희 사업자가 4가지 사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시장, 그러니까 시설 사업자, 전시 주최 사업자, 그리고 전시 디자인 설치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시회가 그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50회가 국내에서 열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게 249건이 취소됐고 나머지가 열리긴 열렸는데 이게 축소돼서 열렸습니다. 3분의 1로 축소되고 반타작하고 거의 뭐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규모가 약 67%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정부 대책에서 완전히 타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작년에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하고 박영선 장관에서 전시 디자인 설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준 것. 그리고 특별 고용유지 지원업종으로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해준 것. 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오늘 넣어내기 때문에 고용유지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뭐 3월 31일까지 특별 고용유지 지원업종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연장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건의를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을 해달라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업체들 간담회가 있었고 네, 이게 최종 결정이 3월 중순쯤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돼야지 3월 중순 이후에 된다든지 뭐 시기가 놓쳐버린다든지 하면은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희 같은 특수한 사업장들 그러니까 전시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디자인도 사람이 하고 주최도 사람이 하고 설치도 사람이 하고 업체 모집도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동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휴업을 하지 않고 휴직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PPP 프로그램처럼 업종 사정에 따라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고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답변이 있다고 왔는데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타 업종에서 반발하고 노조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일을 못하는 거고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개정 휴업 상태고 2021년도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전시회가 딱 한 건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또 서울상품전.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프랜차이즈 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스가 하늘도 못 채우고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3월 둘째 주에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또 골프 전시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업체가 지금 3분의 1도 안 찼답니다. 그럼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고용유지 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 정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놀면서도 급여는 받을 수 있다. 제가 직원이 필요하고 1월 첫째 주에
채용 공고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2019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내면은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씩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소리는 고용정책이 잘못됐고 실업급여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냐.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뭐 4개월에서부터 뭐 6개월, 뭐 최장 240일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폭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고용시장이 향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은 그 고용유지지원국 특별 고용유지 업종 같은 경우 그 업종 특성에 맞게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 뭐 백신을 26일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아마 11월 달, 12월 달 돼도 마스크는 못 벗지 않냐라는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못 벗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즉 중소기업들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매출 증대의 약 68%가 전시회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회는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현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좋은 제도, 고용유지 지원 제도 같은 경우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확히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절절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앞으로 전시 부분은 당분간은 온라인 전시회를 좀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추후 점차적으로 오프라인 전시회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기 고용노동부 저기 통일부 과장님 저기 이런 데 오시면은 이렇게 조금 그냥 생생한 목소리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다만 확실해야 될 아까 우리 저 양홍수 실장이 말씀하신 고용유지 지원금 중에 작년 말에 폐지됐던 작년 9월달에 폐지된 특례지원기간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부활이 좀 필요하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특별고용유지 업종 이 부분이 금년 3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3월 중순쯤에 이 입장을 좀 정리하시겠다고 이 기간을 좀 단축할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기타 아까 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양홍수 실장이 지금 한 바퀴 돌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8대 특별고용 업종 이 부분만 연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에서 특별고용 업종을 좀 추가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이승훈 우리 또 정책 전문위원님.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좀 발표하게 되니까 좀 종합적으로 좀 의견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관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민선 장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이제 이 통계와 현장에서의 좀 현황을 조금 세부 설명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알맞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만한 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12페이지에 이제 숙박 음식점업에서 보면 2021년도 1월 들어오면 지금 15.7%로 굉장히 지금 취업자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마 현장 통계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 업종도 이제 숙박, 음식업,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 이런 쪽이 사실 여기에 있는 통계보다 현장 상황은 상당히 더 안 좋습니다. 네, 통계를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네, 그리고 이제 2월, 3월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은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좀 올해 좀 전망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14페이지에서 29세 이하 취업의 감소폭이 좀 큰데 이게 좀 이제 원인을 보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주로 이렇습니다. 이제 숙련도가 아무래도 30대, 40대는 숙련도가 좀 높고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핵심 인력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로 20대는 이제 뭐 사원급, 대리급 정도다 보니까 비숙련자가 많은 거죠, 저연차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기업에서 고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숙련되고 좀 더 기업에 대한 청정도가 높은 30, 40대를 먼저 선택하고 20대는 그만큼 더 밀려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의 고용 현장을 이렇게 숫자화된 것을 현장으로 딱 좀 해석을 해보면 좀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런 고용 쇼크나 이런 쪽으로 왔을 때 심리적인 기저가 좀 더 좀 불안정해요. 아무래도 20대 친구들이. 그럼 뭐 다른 걸 해볼까? 다른 업종 가볼까? 이런 요인들도 상당히 좀 작용하고 있다. 이 통계에 나왔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경제 심리지수와 재고 순환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제 8대 고용지원 업종, 업종들하고 대부분 다 한번 직접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용부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직접 참석을 해서 여행업, 일자리 안 계신 관광축법업, 그 다음에 고용, 공연업, 전시업, 국제회의업, 그래서 제가 뭐 호텔업체, 공연 프로듀서 협회, 마이스 협회, 경제력 협회 이렇게 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이제 중론은 뭐냐면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가 중요한데, 원인이 중요한데, 이제 경제 심리지수나 재고순환 지표, 이렇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표는 그래도 좀 상향되고 있는데, 이 8대 지금 현재 업종은 전부 다 관광업을 연관되어 있고, 또 대규모로 사람이 이동하거나 모여하는 그런 업종이 좀 중심이거든요. 8대 현재 특별고용 지원 업종들은.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뭐 대출을 받고 뭐 어떻게 하고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버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둡다. 대출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지금 뭐 금융에 관련된 어떤 생각 후속대책도 이제 없는 상태고, 올해 작년에 나왔던 모든 대책이 올해 어떻게 지속되고 또는 더 강화될런지에 대한 지금 예측치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상당히 지금 고용과 이런 경영 환경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세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작년보다 강화된 그런 수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수단이 좀 더 유효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식 PPP였습니다. 역시 아까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부 직원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일부 직원이라도 미국식 PPP로 해서 근로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좀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제 폐업을 한다. 실제로 지금 전시업 같은 경우는 장치 설치 디자인 분야는 제가 폐업률이 한 10% 육박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도 상당히 지금 폐업률이 높고, 지금 여행업도 폐업률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 인력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폐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폐업을 좀 더 지연시키고 뭔가 사업의 활력을 목표할 수 있는 PPP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뭐 고용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조금 이렇게 뭐 표상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면 이제 지금 제도에 보면 이제 재량근로제라는 게 있어요. 뭐 특히 이제 뭐 전시, 컨벤션, 마이스, 뭐 국제회의 이런 쪽은 들어도 기획업 업종인데 지금 9to6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좀 지금같이 일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이런 기간만이라도 약간 방송사나 또 증권금융가에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 현재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좀 한시적으로 요 코로나를 좀 벗어날 기간만이라도 재량근로자를 적용해주는 것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일이 너무 계속 없다가 일 있으면 또 갑자기 막 그냥 직원들이 와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금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업종들이 사실은 이 고용지원을 활용하는 활용도는 뭐 제가 데이터는 없지만 좀 낮은 것 같은데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반드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용지원 제도를 하려면 사전에 서류 내고 그거 승인 받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제 서류 제출하고 이런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서류 제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소상공인들 분야는 이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전자적인 제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뭐 포털을 만들어서 좀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예, 뭐 공인인증서, 개인인증서 같은 거 됐습니까? 그렇게 좀 더 신청을 좀 쉽게 해주고 좀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고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내가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 지금 이 고용부의 콜센터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고용 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거기하고 직원들이 좀 이렇게 그 통일된 메뉴를 발전하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 특별고용지원 내 휴직제도를 논의를 했더니 이건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한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작년에는 휴업을 저희가 일부했는데 올해는 너무 전망이 어려워서 3월부터 교차를 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알아봤는데도 한 달씩 휴직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마고 기준이 뭐냐 물어봤을 때 시원찮은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콜센터에서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8대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이런 직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매뉴얼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채팅이 좀 됐는데요. 아마 좀 업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방법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휴업수당 뭐 비율의 적정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고용지 업종을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사실 최소한 지금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은 좀 필요해 보여요. 여기 8대 업종에 관광 이런 업종들은 올해도 상당히 좀 전망이 좀 어두워서 최소 6개월, 한 9개월 정도는 조기에 발표를 해주셔야 고용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수당에서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하루에 7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90%까지 지원이고 또 본인 기업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월 400만 원 정도 주는 직원을 휴직시켰을 때 기업이 200만 원 부담해야 되고 정부에서 200만 원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여기 8대 업종에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시켜야 되는데 택시밀려고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일은 없고. 그래서 이 기업 부담이 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현장의 의견을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 지원금 파이를 늘리는 건데요. 그래야 비율도 높일 수가 있고 특별고용 업종도 확대할 수가 있고 또 한도 90% 지원해주면 7만 원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파이가 늘지 않으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 혼자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자, 나중에 그것도 우리 고민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 양옥수 실장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세요? 특별고용지원업종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 전시업종하고 이제 이벤트 쪽은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고용노동부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또 협조를 구했는데 사실 올해 연말까지는 좀 최소한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8대 이제 특별고용지원업종 다 추가로 아마 연장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추가로 이제 필요한 곳이 아마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 이제 뿌리 업종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6대 뿌리 업종, 화면 처리라든지 이제 주물, 금형 이런 데가 이제 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자동 판매기 운영하는 이제 그 운영업 관련한 업종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런 이제 자판기가 이제 설치되고 그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거의 뭐 그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이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급식업도 이제 상당히 그 지금 아마 한계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작년에 계속 그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신청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여쭤보니까
그게 이제 다 막 재개된다. 이제 학교가 재개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장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PPP 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섞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하는데 핵심 인력 일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그 아마 실업급여 자체가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에서 이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반쪽은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기금의 반쪽은 근로자들 몫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돈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PPP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경영안정 자금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데 60% 이상을 거기로 줬다는 걸 해주면 오케이 면제해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용노동부만 고민하기보다는 중기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 특별 경영 안정자금이 중기부에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사태 때 대출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섞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재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 특별 경영 안정자금하고 그 고용유지지원제도 이거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휴업이나 휴직할 때 쓰고 꼭 핵심 인력들은 PPP 형태로 해가지고 특별 경영 안정자금을 갖다 일부 그걸 변경을 해서 이제 쓰도록 하면 저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잘 해봅니다.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식 PPP 제도를 한국식 좀 이것에 맞게끔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직수당에 대한 지원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활용하는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핵심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고용노동부든 중소벤처기업들 그 부분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8대 고용 업종 이외에 특별고용 지정업종을 희망하는 업종들이 뿌리산업이나 학교와 관련된 급식업 또 공예 이런 몇 개의 업종, 섬유업, 자판 및 운영업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만이 거기서 조사를 하고 또 심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 말보다는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적 행위를 하신 다음에 학대 여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고용노동부 한번 뭐 총괄적인 답변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시원한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원한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 지원 업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개 업종 우선은 좀 저희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선 아까 전에는 좀 해야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도록 중선 이전에는 아마 조금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 고용정책심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기는 조금 더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증 그 다음에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이게 아까 뭐 양식장인 뿌리 업종하고 별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검토하려면 이제 신청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긴 하고 이거 외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추가적으로 몇 군데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걸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우선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크게 뭐 여러 가지 제도 있었습니다. 뭐 절차적인 청년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뭐 그런 거 외에
크게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원 기간을 연장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 수준을 90%까지 높였던 그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9월까지 지원 수준 90%였던 걸 9월 이후에 끝나든지 하다 보니까 이제 양 기자님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거 하느냐 하는 뭐 예상도 이제 하시고 그랬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선 그 지금 저희 현재 시점에서 보면 90% 지원하는 게 특별고용 지원 업종은 있고 그게 3월 31일까지니까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업종들은 이제 계속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맞춤 대책 하면서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해서 90%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저희 생각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 계속 주신 대로 이게 뭐 사회보험료나 퇴직금이나 이런 추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10% 이상 하는 것도 더 버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은데 다만 이제 조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뭐냐면 저희 이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이게 지출되는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한 작년에도 했잖아요. 올해 이제 저희 예산이 1조 3,600억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집합 제한 금지 업종 하면서 한 1,700억 정도 증액해서 지금 한 1조 5천억, 5,400억 정도 돼 있고 이거를 90%를 한 3개월 정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규모 그러니까 이거를 라고 해야 되나요? 좀 소상공인에 한정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들겠고 아니면 전체로 하면 훨씬 더 들겠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 어쨌든지 간에 3천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계속 이제 적자 문제를 말씀하시고 뭐 당연히 지적하시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좀 가능하다면 좀 같이 좀 도와주셔서 혹시 그렇게 되면 일반 회계에서 전입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시면 더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고용유지원금이 좀 작년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지원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 여기서 어떻게 좀 해야 돼. 우선은 그게 그래서 그 지원 수준을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연계돼서 복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PPP 핵심 인력 하는 부분들은 아까 양 실장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PPP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독일이나 이쪽에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이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있는 데는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수준도 높이고 인상하는 쪽으로 대응을 했고 미국이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제도 만든 게 이제 PPP였습니다. 그래서 PPP를 고용유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연결되고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데 고용유지가 뭐 안 되면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단이었고 실제적으로 미국 중소기업부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아까 말씀하셨듯 좀 같이 중개와 같이 특별 경영안전자금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해서 하는 제도까지 같이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에서 이걸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대응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가 오히려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제도적인 유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렇게 좀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 제일 크게 애로하시는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실업급여가 이제 좀 시장들 왜곡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좀 몇 분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도 인지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실업급여 제도 개편 사항 관련해서 반복수급을 좀 제한하는 문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서 이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고령자 계속 장려금 같은 부분은 저희가 좀 담당 바가 있어서 조금 어찌됐건 취지는 이런 그 장려금들이 실업급여 말고 이런 장려금들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 창출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건 좀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기 펄대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어떻게 올해 상황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기간 확충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은 고용유지 지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의 적립을 통한 확충과 같이 병행해서 논의한다는 좀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좀 제도를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가져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좀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한국형 PPP 제도는 미국은 실제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임대료 지원금에 대출금이 활용됐을 경우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이러한 제도인데 어쨌든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력을 활용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력 경영안정 자금이든 뭐 한국형 PPP 제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지원책이 같이 돼야 진짜 기업들한테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추가적인 뭐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업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또 우리 이승훈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라도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하다. 20대 청년, 미숙년 보호 이런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발제하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총괄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 의원님 저기 소중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PP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해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PPP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만 보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이제 고용보조금을 직접 주는 게 있고 인건비를 쓰고 하는 건데 PPP의 중요한 부분들은 대출로 일단 주고 정책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걸 보조금을 전환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보조금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는 좀 그렇고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건 EIDL이라고 이제 Economic Injury Disaster의 경제 피해 재난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재난으로 이제 어느 정도 취급을 갖고 이제 있고 미국이 PPP로 3,490억 달러와 3,100억 달러 두 차례 추경으로 6,590달러를 편성을 했습니다. 강력했고 근데 거기에서 초기 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고 올해는 1,000만 달러 주기로 했던 걸 200만 달러 줄이고 500인 이상을 500인 이하를 300인 이하로 줄이고 이제 요건을 좀씩 까다롭게 하고 있으니까 재정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고 근데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한국형 PPP를 이야기했던 거는 일단은 대출로만 주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빚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책 목적을 고용 위주로 주거나 인건비 얼마라고 주면 그거를 충족하면은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저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 완화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정책 목적을 달성하자는 개념이지 그게 PPP가 일반 개념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 가수 콘서트에 갔는데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콘서트에 이제 그런데 그때 아줌마들의 특성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뭐였냐면 갈까 말까 고민하면 안 가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 산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가야 되고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안 사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할 거는 갈까 말까 고민하면 조금 고용부 쪽으로 부탁해주면 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지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일단은 곧바로 쓰러지니까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중이 IMF에 따르면 40%예요.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일단은 재정이 늘면은 한도 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약간 직접 수준을 보면 아직까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뿌릴 수 있는 룸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제일 두려운 게 한시적으로 접근합니다. 3개월 이상을 접근을 못하는 게 재정에 있어서 예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길게도 못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있지만 칼퇴고용 지원 업종이라든지 그쪽에는 지금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건 시그널을 못 줍니다. 일단 3개월 해주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이제 그러면 현장에서는 사람 부분이 있어서 못 움직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는 부분은 매우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의원님 뭐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고용노동부로 나와 계시지만 이게 대책으로 깨어져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근본에 반드시 고용 관련 대책은 담아집니다. 담아지는 어떤 내용이 담아지느냐, 이 부분이면 문제인데, 키는 고용보험기금의 확충이 전제돼야 탈퇴고용업종에 대한 연장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대출 만기하고 이자 당한 뒤에 3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연장 방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탈퇴고용 업종에 대한 연장 부분은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일반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기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고민하셨습니다만, 금년에 해봐서 1조 5,400억이고 작년에 2조 3천억 투입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하위 부분이 또 이게 당장 좀 부활하더라도 3천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들어가고, 또 금년에 고용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연료 부분이 있는데, 가자고 하신 이유는 워낙 지금 고용 부분의 심각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서 신규 고용 창출도 필요하고, 있는 고용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있는 고용을 조금 재원 확대를 통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담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 간담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오늘 또 국장님 참석하셨다가 우리 현도희 과장님 청대를 오셨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부분을 좀 담아가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각각의 개발업종의 처한 현실, 또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만, 훨씬 더 답답하고 불안하시더라도 오늘의 주제가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 또 내일은 또 금융 부분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대책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